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 하지만 고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원도 정선의 낡은 민박집 마당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홀로 서 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의 외동딸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3일 전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고명자는 딸 은혜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90평대 아파트는 딸 부부가 살고 있지만 명의는 고명자 것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키운 딸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가 힘들다고. 아니에요. 요즘 혈압도 높으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도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좋은 데서 쉬시면서 힐링하시는 게 어때요? 사위 이기석도 거들었다. 어머니, 강원도 정선에 정말 좋은 민박집 알아뒀어요. 공기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고 며칠만 다녀오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고명자는 속으로 의외라고 생각했다. 평소 자신에게 무뚝뚝했던 사위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리고 은혜도 요즘 부쩍 자신을 챙기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너희도 바쁜데. 엄마, 제가 요즘 학원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문득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해요. 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명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역시 내 딸이야. 학원 사업으로 바쁘다고 연락도 뜸했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은 하고 있었구나. 알았어. 그럼 며칠만 다녀올게. 2일 전 사위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고명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서울을 벗어나니 공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았다. 어머니, 이번에 가시는 곳이 정말 좋은 데예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고. 너는 어떻게 알고? 제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에요.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차 안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오랜만에 사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니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기서가 은혜가 요즘 학원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기석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이기석은 백미러로 고명자를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1일 전 정선의 민박집은 생각보다 한적했다.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2층 건물로 주변에는 눈 덮인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박집 사장 김영수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중년의 인상 좋은 남자였다. 방은 2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경치가 정말 좋아요. 방은 깔끔했다. 온돌로 따뜻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경이 아름다웠다. 어머니, 내일 오후에 다시 모시러 올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이기석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고명자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저녁에는 김영수가 직접 차린 산나물 반찬들과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었다. 어르신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자녀분이 효자네요.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이런 좋은 곳까지 데려다 주고. 하지만 김영수의 표정이 약간 이상했다. 그런데 예약할 때 연락받은 건 저희 아들이었는데 좀 급하게 예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방은 다른 손님 예약이 있었거든요. 그래, 미안하네. 우리 사위가 무리한 부탁을 했나 봐. 아니에요. 다만 혹시 연락처 하나 더 알 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고명자는 은혜의 번호를 알려줬다. 당일, 다음 날 오후 고명자는 이기석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인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어르신 사위분 연락이 안 되시나 봐요? 김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좀 이상하네. 평소에 약속은 잘 지키는 아이인데. 4시가 되자 고명자는 직접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여보세요, 기석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기다리고 있잖아.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5시가 되자 불안해진 고명자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기석이가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30분 후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기석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오늘은 못 가고 내일 가겠다고요. 무슨 급한 일이야? 학원에서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했다. 은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김영수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따님이나 사위분과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법무사무소 일을 해봤는데 가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뭔데?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노인분을 어딘가에 격리시키는 경우요. 보통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고명자는 깜짝 놀랐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은혜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최근 은혜와 사위가 자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엄마,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죠? 우리 집도 꽤 올랐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보대출 한도가 늘었다고 하네요. 엄마, 혹시 명의 이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상속세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락이 또 없었다. 어르신, 제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해요. 한번 상황을 알아보자고 하네요. 김영수의 아들 민호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다. 그는 고명자를 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담보대출 관련해서 어떤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리고 따님이나 사위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고명자는 잠시 생각해 봤다. 학원 사업이 어렵다고는 했지. 민호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했다. 할머니 혹시 따님 부부 성함과 학원 이름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30분 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레미안 마포 아파트 매물이라는 글이 있었다. 바로 고명자 명의의 집이었다. 그리고 매물 등록자는 장은혜였다. 이게 뭐야? 따님이 할머니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금매 물건으로요. 고명자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나를 여기에? 네, 아마도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할머니를 격리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있으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절망과 분노. 고명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안 돼. 우리 은혜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오해야. 하지만 민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할머니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다솜학원 폐원 공고가 있었다. 일주일 전 날짜였다. 따님 학원이 이미 폐원했어요. 그리고 이 부채 목록을 보시면 민호가 보여준 법원 공고에는 이기석과 장은의 명의의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 연체, 각종 채무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총 금액만 3억이 넘었다. 그래서 내 집을 내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니까요. 고명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저것들이 딸의 전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은혜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고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혜야, 너 뭘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나를 여기 버린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내 딸인데 왜 이런 짓을 해?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학원이 망하고 빚만 3억이에요. 집까지 압류당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래서 엄마를 속이고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어차피 그 넓은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는 아직 젊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고명자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딸의 진짜 모습이었다. 은혜야,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엄마, 그만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살아야 엄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전화가 끊어졌다. 결심. 고명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냐,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는 알겠어.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고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73년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직접 복수할 거야. 눈보라가 더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명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서고 있었다. 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기로 했다. 단 법의 힘이 아닌 더 아픈 방법으로. 강원도 정선의 73세 노인 실종 사건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에서 온 70대 노인이 실종된 지 사흘째입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종된 고명자 씨의 딸과 사위는 아직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이 뉴스를 보던 은혜와 이기석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여보, 이거 어떡해? 전국 뉴스에 나왔어. 조용히 해. 생각 좀 하자. 이기석은 머리를 감쌌다. 상황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었다. 우리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면 더 이상해져. 경찰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볼 거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였다. 장은혜 씨죠? 어머님 실종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내일까지 정선서에 오셔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희가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73세 어머님이 실종되셨는데 왜 사흘 동안 안 오셨는지부터 설명하셔야죠. 해시태그 숨어 있는 곳에서. 한편 고명자는 민호가 마련한 다른 민박집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호야,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는 아니고, 그래도 내 딸인데.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이기석이 고명자를 협박하던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산골짜기 민박집이에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골 요양원이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게 맞죠. 고명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맞아. 저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할머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내일 따님 부부가 정선에 오면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해시태그 경찰서 조사. 다음 날 은혜와 이기석은 어쩔 수 없이 정선 경찰서에 나타났다. 민박집 앞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다. 실종자의 딸이 왔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마이크와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급히 들어갔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어머님이 실종되신 지 나흘째인데 왜 이제 오셨죠?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실종된 어머님보다 중요한가요?
이기석이 끼어들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이미 조사해둔 자료를 꺼냈다. 다솜학원 말씀이시죠? 일주일 전에 폐원하셨는데요. 은혜와 이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현재 부채가 3억 원 정도 되시죠? 신용불량 상태이시고, 그게 어머님 실종과 무슨 상관이?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셨더군요.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그건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어머님을 여기 민박집에 모시고 온 이유가 뭔가요? 이기석이 변명했다. 어머님이 요양을 원하셔서 혼자 두시고 왜 서울로 돌아가셨죠? 곧 모시러 온다고. 언제요? 집 정리가 끝나면. 형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집 정리요?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이라는 뜻인가요? 해시태그 민박집에서의 대질.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은혜와 이기석을 민박집으로 데려갔다. 현장 검증을 위해서였다. 김영수가 나와서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따님이시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실종되신 어머님이 여기 계실 때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딸에게 속았다고. 은혜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세요? 김영수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해드려. 민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실 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이 자신의 집을 몰래 팔려 한다고. 자신을 여기 버리고 갔다고.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민호는 녹음기를 꺼냈다. 할머니와 따님, 사위분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기석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산골짜기 민박집이에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골 요양원이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게 맞죠. 경찰과 취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주저앉았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해시태그 고명자의 등장. 바로 그때 한 대의 택시가 민박집 앞에 섰다. 그리고 고명자가 내렸다. 어머님, 실종자가 나타났다.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고명자를 향했다. 고명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딸 앞에 섰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혜가 달려가려 했지만 고명자는 손을 내저었다. 걱정했다고? 정말? 고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저희 정말 걱정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신고는 김 사장님이 하신 거야. 너희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고명자는 취재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제가 왜 실종됐는지 말씀드릴게요. 해시태그 진실폭로.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고명자를 향했다. 저는 실종된 게 아닙니다. 숨어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다급히 말렸지만 고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이 산골에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 집을 몰래 팔려고 했죠. 기자들이 술렁였다. 어머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인데. 고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제 동의 없이 매물 등록한 것, 저를 협박한 녹음, 그리고 고명자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제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시태그 사적 복수의 완성. 고명자는 김영수와 민호를 자신의 양옆으로 불렀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혜야, 너는 내 딸이지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늦었어. 나를 산골에 버리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을 때 이미 늦었어. 은혜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고명자는 차가웠다. 기회? 나는 너에게 73년의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는 나를 배신했지. 해시태그 상속 철회와 새로운 결정. 고명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재산 상속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기석이 다급히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제 모든 재산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김영수 씨와 민호 씨에게 신탁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깜빡였다. 그리고 장은혜, 이기석,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엄마, 안 돼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살면 되지. 혼자서. 고명자는 돌아서서 김영수와 민호에게 말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제 아들이고 손자예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해시태그 딸 부부의 몰락. 취재진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그날 저녁 전국 뉴스의 톱뉴스가 됐다. 73세 노인 실종 사건. 딸 부부의 재산 탈취 시도로 드러나. 실종된 할머니의 충격적 고백. 딸이 나를 버렸다. 가족보다 남이 낫다? 할머니의 상속자 변경 선언. 뉴스가 나간 후 은혜와 이기석은 순식간에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학원가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온라인에서는 천하의 계잡년, 인간 쓰레기 같은 악플이 쏟아졌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다. 고명자 명의의 집은 매매 취소되었고
담보대출도 회수 통보를 받았다. 3억의 빚은 그대로 남았는데 갚을 방법은 없어졌다. 일주일 후 은혜는 고명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나요? 고명자는 짧게 답했다. 내 딸은 이미 죽었어. 너는 누구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해시태그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 한 달 후 고명자는 정선의 김영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영수는 민박집 2층을 고명자 전용 공간으로 꾸며줬고 민호는 주말마다 올라와서 고명자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고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산들이 아름다웠다. 민호야, 나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 자유요? 응. 배신당할 걱정도 없고, 이용당할 걱정도 없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니까. 저녁 때 김영수가 고명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어머니, 내일 시장에 같이 가실까요? 그럴까? 오랜만에 장도 보고. 저도 같이 가요, 할머니.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고명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해시태그 진짜 복수의 의미. 6개월 후 고명자는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은혜에게서였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고명자는 편지를 읽고 김영수에게 보여줬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답장은 안 보낼 거야. 하지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않으시다고요? 응.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고명자는 웃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그게 바로 진짜 복수야.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1년 후. 고명자는 정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김영수의 민박집을 도와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민호와는 정말 할머니와 손자 같은 관계가 됐다. 가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고명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TV에서 본 분 아니세요? 라고 물으면 고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은혜와 이기석은 결국 파산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가끔 온라인에서 고명자를 찾아 용서를 구하는 글을 올리지만 고명자는 더 이상 관심도 없었다. 민호야, 복수가 뭔지 알겠니? 복수요? 복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고명자는 73세의 진정한 가족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고 진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눈 내리는 정선의 겨울밤, 고명자는 김영수와 민호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완성됐으니까. 강원도 정선의 73세 노인 실종 사건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에서 온 70대 노인이 실종된 지 사흘째입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종된 고명자 씨의 딸과 사위는 아직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이 뉴스를 보던 은혜와 이기석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여보, 이거 어떡해? 전국 뉴스에 나왔어. 조용히 해, 생각 좀 하자. 이기석은 머리를 감쌌다. 상황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었다. 우리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면 더 이상해져. 경찰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볼 거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였다. 장은혜 씨죠. 어머님 실종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내일까지 정선서에 오셔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희가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73세 어머님이 실종되셨는데 왜 사흘 동안 안 오셨는지부터 설명하셔야죠. 한편 고명자는 민호가 마련한 다른 민박집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호야,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는 아니고, 그래도 내 딸인데.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이기석이 고명자를 협박하던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산골짜기 민박집이에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골 요양원이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게 맞죠? 고명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맞아. 저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할머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내일 따님 부부가 정선에 오면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다음 날 은혜와 이기석은 어쩔 수 없이 정선 경찰서에 나타났다. 민박집 앞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다. 실종자의 딸이 왔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마이크와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급히 들어갔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어머님이 실종되신 지 나흘째인데 왜 이제 오셨죠?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실종된 어머님보다 중요한가요? 이기석이 끼어들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이미 조사해둔 자료를 꺼냈다. 다솜학원 말씀이시죠? 일주일 전에 폐원하셨는데요. 은혜와 이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그리고 현재 부채가 3억 원 정도 되시죠? 신용 불량 상태이시고. 그게 어머님 실종과 무슨 상관이?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셨더군요.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그건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어머님을 여기 민박집에 모시고 온 이유가 뭔가요? 이기석이 변명했다. 어머님이 요양을 원하셔서 혼자 두시고 왜 서울로 돌아가셨죠? 곧 모시러 온다고. 언제요? 집 정리가 끝나면. 형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집 정리요?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이라는 뜻인가요?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은혜와 이기석을 민박집으로 데려갔다. 현장 검증을 위해서였다. 김영수가 나와서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따님이시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실종되신. 어머님이 여기 계실 때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딸에게 속았다고. 은혜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세요? 김영수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해드려. 민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실 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이 자신의 집을 몰래 팔려 한다고. 자신을 여기 버리고 갔다고.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민호는 녹음기를 꺼냈다. 할머니와 따님 사위분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기석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산골짜기 민박집이에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골 요양원이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게 맞죠? 경찰과 취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주저앉았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한 대의 택시가 민박집 앞에 섰다. 그리고 고명자가 내렸다. 어머님, 실종자가 나타났다.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고명자를 향했다. 고명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딸 앞에 섰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혜가 달려가려 했지만 고명자는 손을 내저었다. 걱정했다고? 정말? 고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저희 정말 걱정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신고는 김 사장님이 하신 거야. 너희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고명자는 취재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제가 왜 실종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고명자를 향했다. 저는 실종된 게 아닙니다. 숨어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다급히 말렸지만 고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이 산골에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 집을 몰래 팔려고 했죠. 기자들이 술렁였다. 어머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인데. 고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제 동의 없이 매물 등록한 것, 저를 협박한 녹음, 그리고 고명자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제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명자는 김영수와 민호를 자신의 양옆으로 불렀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혜야,
너는 내 딸이지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늦었어. 나를 산골에 버리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을 때 이미 늦었어. 은혜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고명자는 차가웠다. 기회? 나는 너에게 73년의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는 나를 배신했지. 고명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재산 상속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기석이 다급히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제 모든 재산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김영수 씨와 민호 씨에게 신탁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깜빡였다. 그리고 장은혜, 이기석,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엄마. 안 돼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살면 되지. 혼자서. 고명자는 돌아서서 김영수와 민호에게 말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제 아들이고 손자예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그날 저녁 전국 뉴스의 톱뉴스가 됐다. 73세 노인 실종 사건, 딸 부부의 재산 탈취 시도로 드러나 실종된 할머니의 충격적 고백, 딸이 나를 버렸다. 가족보다 남이 낫다? 할머니의 상속자 변경 선언. 뉴스가 나간 후 은혜와 이기석은 순식간에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학원가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온라인에서는 천하의 계잡년, 인간 쓰레기 같은 악플이 쏟아졌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다. 고명자 명의의 집은 매매 취소되었고 담보대출도 회수 통보를 받았다. 3억의 빚은 그대로 남았는데 갚을 방법은 없어졌다. 일주일 후 은혜는 고명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나요? 고명자는 짧게 답했다. 내 딸은 이미 죽었어. 너는 누구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한 달 후 고명자는 정선의 김영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영수는 민박집 2층을 고명자 전용 공간으로 꾸며줬고 민호는 주말마다 올라와서 고명자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고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산들이 아름다웠다. 민호야, 나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 자유요? 응. 배신당할 걱정도 없고, 이용당할 걱정도 없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니까. 저녁 때 김영수가 고명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어머니, 내일 시장에 같이 가실까요? 그럴까?
오랜만에 장도 보고. 저도 같이 가요, 할머니.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고명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6개월 후 고명자는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은혜에게서였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고명자는 편지를 읽고 김영수에게 보여줬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답장은 안 보낼 거야. 하지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않으시다고요? 응.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고명자는 웃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그게 바로 진짜 복수야. 1년 후, 고명자는 정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김영수의 민박집을 도와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민호와는 정말 할머니와 손자 같은 관계가 됐다. 가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고명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TV에서 본 분 아니세요? 라고 물으면 고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은혜와 이기석은 결국 파산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가끔 온라인에서 고명자를 찾아 용서를 구하는 글을 올리지만 고명자는 더 이상 관심도 없었다. 민호야, 복수가 뭔지 알겠니? 복수요? 복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고명자는 73세에 진정한 가족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고 진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눈 내리는 정선의 겨울밤, 고명자는 김영수와 민호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완성됐으니까.